저는 북한 인민군 소위 출신 탈북자입니다. 2018년 7월, 저는 제가 맹세했던 그 국경을, 제가 지켜야 했던 그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국경경비대 장교로서 저는 수없이 많은 탈북 시도를 막았습니다. 총을 겨누고 체포하고 때로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를 막는 것, 그게 제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날 밤, 저는 제가 그토록 막아왔던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군인이 왜 탈북을 했나요? 특히 장교가? 답은 간단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세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지키면서 저는 북한의 가장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채 강을 건너려던 사람들, 영하 20도 추위에 얼어붙은 시신들,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절박한 눈빛들.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 간부 자녀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나마 잘 사는 축에 속했죠.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23살의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체제가 믿는 청년 장교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북한의 진실, 그리고 제가 넘어야 했던 선택의 순간들을. 제 이야기는 2015년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원이었고요. 평양에서도 중구역에 살았으니 북한 기준으로는 상류층이었죠. 냉장고도 있었고 쌀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잘 산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군관학교 시절,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엘리트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라고 불렸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목숨 바쳐 수령님을 옹위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졸업 후 배치받은 곳에서 제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함경북도 회령 국경경비대로 발령받았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19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소대장이 되었죠. 국경 근무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병사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20살 청년들의 얼굴이 40대처럼 보였어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배급은? 제가 물었을 때 한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보고합니다. 강냉이 한 줌과 소금입니다.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죠. 그것도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하루에 먹는 게. 저는 평양에서 쌀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먹었죠. 하지만 여기 국경지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야간 보초 시간에 개구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들쥐도 잡았죠. 한겨울에는 나무 껍질을 씹기도 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가 우리를 봉쇄하고 있어서다. 참고 견뎌라. 교과서에 나온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만강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쪽 마을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왔고 가로등이 밝게 빛났죠. 반면 우리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불과 몇십 미터 차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상낙원에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은 2017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춥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죠. 저는 야간 순찰 중이었고 병사 둘을 데리고 철조망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소대장 동무, 저기. 병사 하나가 손전등으로 강변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은 탈북자의 시신.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쯤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시신을 회수했습니다. 그게 우리 임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어머니는 죽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어 죽었는지 익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병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급부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반역자 사살 및 시신 수거라고. 그게 공식적인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살리려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봤지만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요. 배고파서 풀뿌리를 캐먹다 지뢰에 죽은 주민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발각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의 절규. 강에서 건져 올린 수십 구의 시신들.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저는 밤마다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18년 5월 제가 직접 탈북자를 체포했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굶주림으로 비틀거리며 강을 건너고 있었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 제발. 그냥 보내주시오.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소. 중국 가서 돈 좀 벌어오려는 거요. 총 쏘려거든 쏘시오. 그의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족을 위한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빨리 가시오. 제가 못 본 걸로 하겠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건 나라가 아니라 감옥이구나. 2,500만 명이 갇힌 거대한 감옥.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 군인들도 감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밀고가 있었고 잘못된 말 한마디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 장교였지만 저 역시 이 체제의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자유도, 말할 자유도, 심지어 배불리 먹을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떠나야 한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달랐습니다. 군인, 특히 장교의 탈북은 일반 주민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에서 정보 가치가 높아 환영받지만 실패하면 총살입니다.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20살 여동생. 내가 탈북하면 얘네는 어떻게 되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저는 평생 이 체제의 도구로 살다 죽을 거라는 것을요. 2018년 5월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경의 취약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 소대장이었으니까 모든 초소와 순찰 경로를 알고 있었죠. CCTV가 없는 구간, 철조망이 낮은 곳, 강물이 얕은 지점. 제 수첩에 암호로 표시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작전 계획이라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지리를 공부했습니다. 부대 창고에는 압수된 남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CD, USB, 책들. 보위부에 넘기기 전에 잠깐씩 볼 수 있었죠. 그 중에 중국 지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지린성 투먼시입니다. 거기서 선양까지, 선양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루트. 탈북 브로커들의 경로를 역추적한 겁니다. 우리가 체포한 탈북자들을 신문하면서 얻은 정보들이었죠. 세 번째로 돈을 모았습니다. 장교 월급은 형편없었습니다. 한 달에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치면 50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평양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이 있었습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도 받았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물건들이 암암리에 거래됐거든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탈출 자금이 필요했으니까.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미화로 약 300달러. 턱없이 부족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장교들 중에는 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관학교 동기도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명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친구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가 잠재적 밀고자입니다. 2018년 7월 초,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보낼 수 없었죠.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자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이곳에 남으면 저는 영원히 죽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자유로워지면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편지는 불태웠습니다. 흔적을 남길 수 없었으니까. 7월 15일, 저는 제 근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제가 야간 순찰 책임자였습니다. 그날이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정치학습 시간에는 가장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존엄 동지께 충성을.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곳을 떠난다. 다시는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것이다. 7월 20일 밤이 다가왔습니다. 2018년 7월 21일 밤 11시.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안으로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번 초소 이상무, 2번 초소 이상무. 무전으로 각 초소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야간 순찰 책임자로서 모든 초소를 통제했습니다. 좋다. 계속 경계 태세 유지하라.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시간이었습니다. 3번 초소, 나 소대장이다. 지금부터 30분간 내가 직접 내 구역을 순찰하겠다. 자리 이탈 말고 대기하라. 알겠습니다. 3번 초소는 제가 탈출하려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제하면 30분 동안은 아무도 그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채로 걸었습니다. 총도 맸습니다. 만약 중간에 발각되면 순찰 중이라고 둘러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총은 탄창을 빼놨습니다. 어차피 쏠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쏠 수 없습니다. 만약 동료 군인과 마주치면 저는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낮고 강물이 가장 얕은 곳. CCTV도 없고 지뢰지대도 피해갈 수 있는 루트. 저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달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보름달이 밝았거든요. 철조망을 넘는 순간 제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철사에 팔이 베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까요? 철조망을 넘자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7월이라 수위가 높았습니다. 물살도 빨랐죠. 하지만 제가 표시해둔 지점은
수심이 1m 정도. 헤엄칠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저는 군화를 벗었습니다. 총도 버렸습니다. 오직 방수 가방에 넣어둔 돈과 지도, 그리고 나침반만 챙겼습니다. 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7월인데도 강물은 추웠습니다. 신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물살이 저를 떠밀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헤엄쳤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건너간다. 그때였습니다. 벅.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발각된 걸까? 하지만 총알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난 총소리였습니다. 야생동물을 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탈북자를 쏜 것인지 저는 더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피가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에는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제 동료들이 아직도 경계 근무를 서고 있겠죠.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저는 옷을 짜고 가방에서 마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비해둔 중국 돈과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자유로워져 있기를. 저는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투먼시 외곽의 한 산속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뭇잎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중국은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월경자로 분류하고 북한에 송환하죠.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산과 농촌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도를 보며 작은 마을들을 피해갔죠. 먹을 것은 준비해온 건빵과 옥수수,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들. 배는 고팠지만 북한에서 겪던 배고픔보다는 나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국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씁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탈북자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일부는 돈을 받고 공안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의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조선족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도와주십시오. 저는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공안들이 요즘 탈북자 단속이 심하오. 조심해야 하오. 할머니는 제게 밥을 주고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선양까지 가려면 브로커가 필요하오. 혼자서는 절대 못 가오. 브로커.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연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적게는 $1,000, 많게는 $5,000. 저는 $300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있소? $300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으론 부족하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소. 군인 출신이면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도와줄지도 모르오. 그렇게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국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름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북한 군장교. 계급은 소위입니다. 정보가 있나? 국경경비대 근무 경험과 북한군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선양까지 데려가 주지. 대신 한국 도착하면 3,000달러 보내야 해. 약속해.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양까지 가는 2주 동안 3번이나 공안 검문을 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트럭 화물칸에 숨어 있었는데 공안이 화물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야? 사과입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공안은 몇 개를 확인하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과 상자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또 한 번은 기차역에서 신분증 검사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제게 가짜 신분증을 줬지만 공안이 자세히 보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안이 쳐다봤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됐어. 가.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브로커를 만났고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2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작은 지하방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 준비해. 2018년 8월 16일 아침.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대사관까지 가는 게 제일 위험해.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광객처럼 행동해. 카메라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 절대 뛰지 마. 뛰면 의심받아. 브로커는 제게 중국 관광객 옷을 입혔습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카메라도 목에 걸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해. 중국 공안도 대사관 안으로는 못 들어와. 오전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관광객들, 직장인들, 학생들. 모두가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것. 한국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안 차량이 보였습니다. 저기. 계속 걸어. 자연스럽게.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찍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공안 2명이 대사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다.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서 잡히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가. 브로커가 밀쳤습니다. 저는 대사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 않게. 서라. 뒤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저를 불렀습니다. 뛰어야 하나?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걸어야 하나? 1초의 망설임. 하지만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10m 앞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공안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5m, 3m, 1m. 저는 대사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 직원이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안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
공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냈다. 진짜 해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 일주일은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 정보 등. 국정원 직원들도 왔습니다. 군장교 출신이시군요. 계급이 소위입니다. 국경경비대 근무 경험이 있다고요? 네.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제 정보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국경 배치도, 군 조직, 내부 정보들. 한국 정부에 유용한 정보였죠. 2주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부모님과 동생도 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